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리츠라는 금융상품은 고객들의 돈을 한 바구니에 넣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소액으로 부동산에 직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돼서 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 수익이 잘 안 나올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 투자 종목이기도 해서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리츠라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좀 잘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리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받아서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는 문자번호 샵 8001 여기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는 있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반응들은 참 다양하기도 하고 논란도 뜨겁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지된 종부세도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주택이 두 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오를 거라고 하던데,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져서 오르는 거예요? 일단 세부담 전체가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고시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을 지금 현재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90%에서 내년에 95%까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의 95%를 세금 매기는 공시지가로 만들겠다. 네, 일단 그렇게 그걸 된다라고 만들어야, 하면 세금을 매기는 가격 자체가 시장도 올라가니까. 오르고 있는데 가격 자체도, 기준 가격 자체도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세율이 0.1%에서 0.3%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예. 3주택자와 조정지역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개인은 0.6에서 2.8%포인트 정도 내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 이제 급등하던 시장에서 조정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택 숫자에 따라서, 즉 네네. 예를 들면 10억짜리 2개 있는 분하고 예. 20억짜리 하나 있는 분하고, 예전에는 종부세가 같았는데 예. 지금은 10억짜리 2개 있는 분의 종부세가 훨씬 높은, 그렇죠. 심지어는 다주택자에게 8억 있는 분보다 20 몇 억 있는 분이 종부세를 적게 내는 네. 그런 구조로 바뀌어서 특히 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부로 반반씩 나눠 놓은 분들은 더 난처해졌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두 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A 아파트는 남편 거, B 네. 아파트는 아내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종부세가 싼데, A 아파트도 반반, B 아파트도 반반 이렇게 있으면 양쪽 다 다주택자로 네. 세율을 적용받는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의 방향 자체가 주택은 사서 살고 있는 집으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투자용이나,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종부세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비싼 가격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피해를 보는 구조가 나와서 조금 예.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본적인 그 불만은 이제 종부세는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 차라리 팔 때 부과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그러면 안 팔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 네, 세금으로 갑자기 이렇게 팔게 하는 건 그건 맞아요 하는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양한 또 잡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외국인 자금, 뭐 네. 조금
유식한 말로는 글로벌 자금, 네.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더군요. 최근까지는 조금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울 때 흔히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개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를 좀 버텨줬다라고 하면 네. 근래에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시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상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증시만 따라서 움직이는 상장지수 펀드 흔히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추종하는 MSCI 한국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지난 3월 이후에 최대치의 그 유입액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ETF로 시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지수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그 자금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정한 어떤 종목이 유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주식 좀 담아보려고. 네. 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는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록이 ETF를 굉장히 크게 운용을 합니다. 예. 여기 ETF 이름이 아이쉐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쉐어 MSCI 한국 ETF에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연속 지금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19일에는 하루에만 한 800억 정도가 들어와서 네. 올 들어서 가장 큰 유입의 자금 규모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좀 한국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시장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연초부터 한 27조 원 정도를 팔았다가 네. 11월에 한 6, 7조 원 정도 되사고 있는 구조라서 그렇게 살 거면 10월까지는 왜 그렇게 팔았는지 그것도 네. 참 의문스럽고 그래서 또 이러다가 더 파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다 사는 건지 늘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외국인을 좀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 네. 왜 무슨 생각으로 사셨어요? 차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정보는 없으신 것 같더군요. 그 전체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알기에는 사실 인터뷰 한 명 한다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흐름을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사냐라는 분석에 조금 뭐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힘이 실리는 것은 이달 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아시아 쪽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외국인 자금들을 크게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블랙록에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코로나의 방어에 좀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 시점이 코로나 백신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의견을 낸 시점이. 그래서 예. 그때서부터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그 시각이 좀 외국인들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뉴스 좀 보죠. 요즘 손해보험사들이 뒤에서 웃는다. 네, 그런 얘기 들리고 있어요. 손해보험사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네. 뭐 암보험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네. 왜 웃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예.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덜 나고 있습니다. 흔히 손해율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얼마나 줬느냐를 이제 비율로 보는 것인데요. 이들이 보험금으로 받은 거랑 나중에 사고가 나서 돌려주는 금액이랑 비율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면 꼭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급격히 줄면서 이 손해율이 떨어졌습니다. 손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4.5%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이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이 보험료 올린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런 것도 있겠네요. 요즘 병원도 가능하면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큰 병원이면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좀 덜 나가는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SF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리츠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리츠를 설명해드릴 때 네. 고객들의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네, 그러면 그 돈이 많아질 테니까 예, 그 돈으로 빌딩 사고 아파트 사고 맞습니다. 정부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동산 투자 그걸 공동으로 해라. 공동으로 하는 공동구매라.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거가 어떤 종류가 구체적으로 있는지까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LH나 SH가 만드는 공공임대나 행복주택도 네. 그런 식으로 그거랑 결합해서 한다고요? 합니다. 어떤 구조예요? 뭐 이제 검색창에 공공임대를 치면 공공임대 리츠라는 것도 뜨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예. LH나 SH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나 분양 뭐 이런 아파트들도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LH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 리츠 진행 과정을 보자면 이제 LH나 주택도시기금이 일단 출자를 해요. 전체 이 자금 중에 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입주자 보증금이 30% 그리고 나머지가 기금 융자나 차입인데 민간 차입인데 네. 이런 돈들이 다 섞여서 이제 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LH가 대출 받아서 임대주택 지을 때 그 대출해주는 주체가 리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냥 일반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뭐야 그냥 직접 대출 받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리츠라는 데 집어넣고 거기서 또 돈을 꺼내고 써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LH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에 합쳐졌는데 그때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당시에 2009년에 75조 그리고 2012년에는 한 104조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다 보니 부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지 않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리츠를 여기에 2014년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 리츠를 모집을 하고 준공될 때까지 그 리츠에서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이자 비용처럼 그렇게 주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 뭐 리츠를 청산한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부탁할 때 LH나 SH가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돈 빌려주는 주체가 리츠입니까?라고 질문드렸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쵸. 동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결국은 LH가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뭐 건설이라든가 뭐 공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돈을 리츠라는 잠깐 뭐 바구니에 외부 바구니에 맡겨놓는 걸 가져와서 쓴다. 남의 주머니에서 가져와서 쓴다.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은 아파트가 나중에 10배 오르면 수익도 아주 커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될 텐데 이미 분양이 확정된 모집도 확정된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리츠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정해진. 그래서 사실은 리츠를 공모를 할 때 LH나 SH 리츠는 이 리츠에 관한 운용 수익률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 그런 것들이 다 거의 정해져서 나옵니다. 연 몇 점 몇 퍼센트 예상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예상에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건 이제 중간에 금리가 바뀌거나 했을 때 다른 곳에서 이제 융자를 받은 비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뭐 LH나 SH는 확정적인 수익률이다. 그리고 뭐 중간에 부도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반대로 리스크도 거의 없고. 또 수익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 대략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는 그럼 이거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 할까 아니면 여기다 넣을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그 후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수익률로 보자면 사실 좀 높아요. 최근에 이제 공모한 리츠를 보면 10월 말에 이제 청약을 했었던 게 있는데 김포, 마송, 파주 운정 지역의 주택개발 리츠, 요게 이제 156억 원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그때 나온 투자 설명서상의 수익률이 연 5.3%. 연 5.3이요? 예. 세전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높죠. 우리는 소장님도 그렇고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준다고 하는 곳은 1.3 정도 되는데 반드시 의심해봐라. 리스크 있다 분명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실제로 투자 설명서를 보면 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1등급.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주식형 펀드, 공모펀드의 위험률과 동일하게 보는데 그건 이론상의 사실 투자 위험이고 구조상으로 들여다보자면 이미 분양도 완료되어 있고 모집도 끝났고 계약금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람들이 뭐 다수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않는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다. 근데 이게 그럼 자주 나오냐? 가뭄에 콩나듯 나옵니다. 가뭄에 콩나듯 나와서 사실상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최소 청약 단위는 뭐 100만 원 정도였는데 과거에 보면 뭐 최소한 만주 단위. 그래서 한 번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이거의 리스크가 그러면 사실상 뭐 중간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공실이 날 것 같아요라는 리스크인데 그런 리스크는 사실 없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리츠를 생각하면 돈을 모아서
빌딩에 공동 투자를 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꾸준하게 배당금으로 받는 구조. 그러다가 나중에 빌딩 팔아서 정산하는. 그렇죠.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도 또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주는데 싼 값에 팔면 손해 보는 거고. 네. 이 주택개발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임대 아파트를 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배당의 원천은 임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그런 공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는 게 그러면 낫죠. 리스크가 없는데 연 5.3%를 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에이 정말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크들은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가 그럼 누구나 다 정기예금에 투자 안 하고 여기로 가려고 네네. 할 거고 LH는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인데 예. 그럼 연 5.3%씩 들이지 말고 연 2%만 들여도 오는 돈을 네. 왜 나라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좀 공색합니다. 괜찮네요. 그럼 투자 네. 수익률로 보자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집액 정도가 규모가 작죠. 156억 정도면은 일반 리츠 보면은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모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LH 홈페이지에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는 건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리츠 정보 시스템에 보통 올라와요.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리츠에 대한 뭐 공모 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할 때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회사가 공모를 한다. 상장할 때 공모를 주로 하죠. 그렇게 공모를 한다면 증권회사 이 HTS나 MTS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청약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직접 그 본점에 증권사 본점에 가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 조금 까다로운 구조라서 그건 좀 불편합니다. 그게 리스크군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본점 딱 이제 영업점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러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불편해요. 사실상 이게 그리고 공모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되면은 뭐 배정이 좀 덜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조차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불편함, 뭐 혹은 그런 정보를 미리 찾아야 하는 어려움 그것만 넘어가면 이 정도 수익률을 주는. 그런데 그게 뭐 실제로 나온 게 지금까지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딱 2건 나와서 흔하지도 않고 나오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알겠습니다. 리츠라는 상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원금 보장은 안 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청취자 김송희 씨가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산 거다. 그래서 부동산의 리스크와 주식의 리스크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35 돈을 모아서 1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에 나온 임대료를 우리끼리 나눠 갖자라고 했는데 공실이 생길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배당금도 안 나올 수 있고 1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나중에 이 100억짜리 빌딩이 뭐 90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예 이제 자본금 자체가 쭉 빠지는 거니까 원금에서 10% 빼고 돌려주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식의 리스크와 부동산의 리스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뭐 장점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장점은 있는데 근데 설마 요지에 빌딩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면 오르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될 게 위험한 게 사실은 리츠가 저희 회사가 요 빌딩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리츠들이 과거에 망했던 이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거창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 빌딩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 회사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썼군요. 그렇죠. 운영비는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 하나만 이 리츠가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운영되면 좋지만 A라는 빌딩, B라는 빌딩, C라는 빌딩을 다 투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뭐 한두 군데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청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들은 실제로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뭐 배당금이 0% 그리고 공모가보다 빠져 있는 상황 이런 약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규제도 까다로워졌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소관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국감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과거엔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규제도 심해져서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 주시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간단해요.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주식 투자는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죠. 그리고 배당이 나오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선 15.4% 과세를 하는데 네. 이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모리츠를 3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9.9%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연 5천만 원까지는 얼마의 이 배당금이 나오든지 간에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그게 9.9% 떼고 끝. 예, 떼고 끝입니다. 근데 조건이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리츠를. 예.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리츠는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네. 오늘 사서 나는 3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을 때는 9.9% 과세를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팔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이제 추징합니다. 파는 즉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깎아줬던 세금 네. 그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먼저 깎아주긴 하는데 중간에 팔게 되면 그 혜택들은 다 벗어나고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게 그때 받았던 것들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종부세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빌딩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하는데? 아닙니다.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걱정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츠 회사가 어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토지에 관련된 종부세라든가 또 주택에 관련된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골프장이나 이런 것만 제외한다면 면제예요. 그런데 주택 부분에 관련된 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떨어질 수도 제도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오늘은 리츠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금융 상품 하나하나 또 배워가다 보면 힘이 되겠지요.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